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한반도 분단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먼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느라고 필기가 되어 있어요. 조금 시간이 빠르면 멈춰놓고 잠깐씩 보시면서 설명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다. 이 연도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일본만 욕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꼭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3.1 운동이라든지 독립군의 그런 항일 운동, 무장투쟁 운동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일본이 전쟁에서 바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바로 패배한 이 전쟁, 바로 전 세계를 굉장히 뒤흔들었던 전쟁이죠. 바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여기서 바로 일본이 바로 연합국이었던 미국에게 결국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일본이 항복하자 바로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 즉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니까 당연히 더 이상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무장들, 뭐 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빼앗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바로 이들이 바로 연합국이었다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또 이들끼리 한편이었던 이들이 또 다른 적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이제 선생님이 이 위에 필기해 놓았던 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문제를 보자면 당시만 해도 바로 우리나라 땅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바로 일본의 땅인 거죠. 그래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기 위해 들어온다. 근데 소련이나 미국은 바로 서로 힘이 이때까지만 해도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바로 우리나라의 절반이 되는 선, 바로 무슨 선이다? 38선이다. 바로 이 38도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두 개로 나누어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왜 소련하고 미국이 이제 싸우게 되는지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지 이 다음에 나오는 바로 6.25 전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으로서 당연히 뭐 자본주의나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두시면 역사적으로 더 많은 이해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자본주의의 국가죠. 맞아요. 자본주의, 말 그대로 돈이죠. 돈. 그쵸? 우리 먹을 거 사 먹고, 그치? 놀러 다니고 이런 게 다 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이 기본이 되는 사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는 사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세상에는 원래 자본주의가 먼저 발달하겠죠. 자,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발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도 열심히 자기가 뭐 농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해서 뭐 먹고 살거나 뭐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돈이라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더 중요했던 건 바로 이 토지겠지. 땅이 있어야지만 농사를 짓는 사회였잖아. 근데 이제 사회가 점점 변해가면서 공장을 만들기 시작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즉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죠. 땅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이 땅과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본, 즉 돈이 필요해졌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결국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결국 벌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자본이 있고 땅이 있고 이 공장을 소유한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어 가겠죠. 맞아요? 공장에서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으로 팔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그렇지?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가 굉장히 심해졌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반발, 왜 자본과 토지를 소유하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본가들만 부자가 되어가느냐?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발, 반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바로 자본이나 토지나 이런 공장 같은 것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빈부격차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자본이나 토지, 생산수단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겠다. 이런 생각으로 발달한 게 바로 공산주의적인 사고예요. 물론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이죠. 모두가 평등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문제점이 벌어지는데 바로 뭘로 나간다? 독재 국가로 나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 우리 근처의 나라인 공산주의 국가 누구 있습니까? 북한 있잖아요. 그쵸? 그게 과연 평등해 보이는 사회입니까? 김정은이 말 그대로 독재하고 뭐 왕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 허용되지 않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비판 한마디만 해도 잡혀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그 다음 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보세요. 중국도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코로나 때만 해도 보세요. 중국에 대한 조그만 비판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내면 그 사람들은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바로 독재 국가로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점이겠죠.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 것이지, 이 당시 바로 한반도 분단이 일어날 때쯤인 1945년에서 50년까지만 해도 바로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세력의 힘이 거의 비슷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력 간의 대결이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 분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바로 이 소련이나 중국, 북한 같은 공산주의, 그 다음에 남한과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자본주의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통일되지 못하고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여서 바로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들이 됩니다. 모스크바에 모여서 이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들이 회의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힘이 약했으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힘이 약한 나라에 슬픔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회의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에 결국 임시정부를 만든다. 그렇죠. 바로 이들이 미국, 영국, 소련이 바로 임시정부를 만들고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최대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신탁통치 내용은 말 그대로 뭐냐면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의 일정 지역을 대신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가 생기기 전까지 바로 미국, 영국, 소련이 바로 신탁통치, 그러니까 대신 통치를 하겠다라는 결정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38도선을 보시면 1945년만 해도 38도선이 이렇게 바로 금만 그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함부로 건너갈 수 없죠. 모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전쟁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만 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US 존, 사우스 코리아. 그렇죠? 미국이 들어왔고 바로 여기 북쪽은 러시아 말이니까 북한은 바로 소련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해서 북한 북쪽엔 소련, 남쪽에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 자, 당연히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자 말자 또 다른 외부 세력이었던 소련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반길 수 없는 것이겠죠. 신탁 통치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 회의 결정 내용에 찬성하는 사람, 즉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본주의자들이었고 찬성하는 사람은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미국 편에 선 사람들이 많았고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소련의 편에 선 사람들이 바로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에 유리한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제 더 올바라 보이겠지만 이 당시 상황을 잘 보면 신탁 통치를 소련이 밀어붙였다. 소련이 주장했다라는 결정적인 오보,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가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련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언론 보도였어요. 실제로는 미국이나 소련이 서로 합의를 했던 부분이지. 그러니까 소련만의 잘못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신탁 통치 반대를 더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결국 우리나라 땅 안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려는 이런 자본주의자라든지 미국 편인 사람들이 주로 그런 잘못된 뉴스들을 이제 퍼뜨리면서 이제 서로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이 무조건 공산주의자들이 선생님 편든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무려 36년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10년까지는 바로 대한제국, 조선에서 넘어온 대한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봉건주의 국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즉 왕이나 황제가 있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것만이 무조건 국가를 위한 것이었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하지만 그 임시정부를 나중에 미국이나 소련이나 모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편도 소련 편도 들지 않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반도를 임시정부를 차지하는 것을 둘 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도 임시정부보다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차라리 미국의 편에서 자기가 정치를 하거나 소련의 편에서 정치를 해야지 본인한테도 더 많은 이득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세력들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바로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매우 심해지게 되면서 분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보지는 말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따져봐야 하고, 그렇지? 우리가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후의 시각으로 그냥 바라보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 좀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임시정부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즉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미소공동위원회,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열린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서로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고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이나 소련 양쪽의 힘이 비슷비슷했다. 결국 의견은 서로 달라졌을 것이고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이 한국의 문제를 국제
연합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연합 UN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큰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들끼리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을 막고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국제기구를 설립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국제연합이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미국이 국제연합에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왜? 국제연합은 누가 주도가 돼서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미국이 주도가 돼서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그럼 국제연합은 얘들아 누구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바로 이 미국이지.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 국제연합이라는 단체의 의견은 미국의 영향이 너무 크다.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문제는 이렇게 강대국인 미국과 바로 소련의 입장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갈등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큼은 꼭 적어놓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국외, 우리나라 바깥에 원인이 있다는 거지. 그것은 바로 강대국인 자본주의의 대표주자인 미국과 공산주의의 대표주자인 이 소련의 갈등 때문이 큰 이유가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힘을 모아서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었으면 통일된 정부를 만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 내부에서도 굉장한 분열이 생기고 큰 갈등들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자들은 결국 미국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누구의 편에 서서 입장을 내? 소련의 편에 서서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해. 자기들만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한편으로는 임시정부에서 온 바로 이 민족주의자들은 바로 우리나라 민족의 문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자, 미국이나 소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입장이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게 됐다. 이 결과로 결국에는 나중에 6.25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반도 분단 과정에 생긴 문제점은 바로 공산주의자, 자본주의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화되게 된다. 결국 이 결과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6.25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결국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 분단의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나 6.25 전쟁까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왜 우리나라의 휴전선, 맞아요, DMZ 뭐 이런 곳이 있는지까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